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 육군 제101 공수사단 506 공수보병연대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2001년에 상영되었지만 지금까지 인기가 식지 않고 있으며, 특히 팀장이라면 반드시 봐야 하는 팀장 필동 미디인데요. 이 장면이 대표적이죠. 한밤중에 정찰대가 독일군 수류탄에 맞아 실려오자 윈터스 대위가 분대와 함께 출격합니다. 적이 5km밖에 연대 본부를 향해 기관총을 쏘자 왜 위치를 노출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윈터스 대위가 혼자 직접 확인하러 갑니다. 적의 위치를 확인한 후 분대를 부르죠. 후퇴 위치를 정하고 박격포를 배치한 다음 1분대를 데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윈터스는 언제나 혼자 앞장서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부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일일이 타겟을 정해주며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한 번에 7은 저격합니다. 하지만 교전 중에 뒷코맨이 사망하고 지원 부대를 기다리다 날이 밝습니다. 적은 탄탄한 제방 뒤에 있고 부대는 도랑에 있어서 위치를 들키면 박살난다고 하고, 적의 숫자 역시 수송선이 지나는 교차로라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죠. 방법은 하나, 돌격입니다. 분대를 3개로 나누고 착검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윈터스는 연막탄을 던지고 혼자 들판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홀로 수많은 독일군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분대원들이 도착해 쓰러지는 적의 숫자를 세어가며 총을 쏘죠. 그런데 분대가 또 있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고 독일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들은 폴란드군이라고 하지만 SS 친위대였습니다. 적의 폭격으로 오일이 부상을 당하고, 윈터스는 적을 향해 미친 듯 총을 쏘는 부상을 당했던 리브가드에게 총알을 전부 빼고 하나만 주며 포로 11명을 죽이지 말고 대대까지 살려서 데려가라고 지시하죠. 혼자 앉아있는 윈터스에게 닉슨이 다가가 적은 친위대 2개 중대로 50명이 죽고 100명은 다쳤고 포로 11명이니 죽은 뒷코먼도 애석해 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싱크 대령은 대대를 맡아달라고 하고 윈터스는 소령으로 진급하죠. 윈터스 대위의 탁월한 지휘력을 멋지게 그린 이 장면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죠. 이 장면을 스티븐 E. 앰브로스가 쓴 원작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정찰대가 도로에 다다랐을 때 유메는 레스니프스키에게 둑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펴보도록 지시했다. 그는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원치 않던 상황을 보게 되었다. 독일군이 둑 선착장으로부터 연결된 도로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그 뒤로 어둠 속에서 둑 남쪽 기단 아래에 있는 정찰대에게 수류탄을 던지려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동시에 다른 대원들도 뚝 북쪽에서 독일군의 목소리를 들었다. 립고트가 조심스레 다가가 소리쳤다. 유멘 중사님. 레스니프스키가 소리치며 경고하려는 순간 독일군 수류탄이 날아왔다. 레스니프스키는 목에 파편을 맞았고 얼리는 폭발로 인해 땅에 나가 떨어졌다. 얼리는 전신의 좌측면, 얼굴, 목, 팔에 이르기까지 모두 32군데에 파편이 박혔다. 스트롤과 립고트는 경상을 입었고 스트롤의 무전기는 박살이 났다. 사단은 깨닫지 못했으나 1대대와 2대대에 대한 공격은 반격을 넘어선 계획된 작전이었다. 독일군의 목적은 연합군이 점령한 섬 지역을 완전 소탕하는 것이었다. SS 중대와의 전초전 이후 정찰대가 후퇴했다. 지휘소와는 1km 거리였다. 그때 스트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와 얼리, 여기서 벗어나자. 가요, 갑니다. 얼리가 축 늘어진 채 대답했다. 4시 20분, 스트롤이 지휘소로 들어가 독일군의 침투를 보고했다. 윈터스는 즉시 1개 분대와 예비대로 있던 1소대의 반, 중대본부 무전병 레오 보이를 포함한 정찰대를 조직했다. 탈버트는 대원들이 자고 있는 헛간으로 달려와 소리쳤다. 기상! 전원 기상! 독일놈들이 쳐들어왔다. 기상! 기상! 웹스터를 비롯한 대원들은 벌떡 일어나 총을 쥐고 이동했다. 윈터스와 15명의 정찰대원들은 둑 남쪽 면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여 SS 중대에 접근했고, 윈터스는 남쪽을 향해 날아가는 예광탄을 보았다. 하지만 도로 남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독일군의 신경이 날카로워졌거나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윈터스는 정찰대를 철수시키고
홀로 정찰을 나갔다. 정찰대는 보일의 지휘로 철수하고 윈터스는 혼자서 뚝 꼭대기를 기어갔다. 북쪽면 위에서 그는 뚝과 평행으로 흐르는 1m 깊이의 도랑을 보았다. 그 도랑은 도로로 다가가는데 방어막을 형성할 것이었다. 그는 정찰대로 돌아와 대원 2명에게 후방과 우측면을 감시하도록 하고 남은 인원과 함께 뚝 위에 북쪽면 도랑으로 향했다. 정찰대는 조심스럽게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도랑으로 움직였다. 정찰대가 도로 200m를 남겨놓았을 때 윈터스는 그들을 정지시키고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단신으로 이동했다. 평지보다 1m가량 높은 도로에 다가가자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측을 보니 뚝 위에 겨울용 롱코트를 입은 실루엣이 뚜렷한 독일군이 기관총 진지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윈터스는 약 25m 정도 거리를 두고 도랑에 엎드렸다. 윈터스는 마치 현재 상황이 영화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정찰대로 기어와 상황을 설명했다. 더 이상 어둠이 방어막이 되어줄 순 없다. 그러니 전원 기도 빈익을 유지한 채 신속하게 포복 이동한다. 정찰대는 기관총 진지로부터 40m 거리까지 이동했고 윈터스는 각 대원들에게 목표물을 지시했다. 크리스텐스는 캐리바 3건 기관총을 거치시킨 후 독일군 MG-41을 집중 겨냥했다. 크리스텐슨 뒤로 먹과 알렉스 펜칼라가 60mm 박격포를 설치했다. 윈터스는 다시 돌아와 대원들이 들을 만한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준비, 조준, 발사! 대원 12명의 소총이 동시에 불을 뿜었다. 독일군 7명이 쓰러졌고 크리스텐슨이 기관총 사격을 개시했다. 그가 대전탄을 발사하자 너무 높이 조준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박격포가 기관총 진지를 날려버렸다. 보일은 크리스텐슨의 강하고도 정확한 포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후에 그는 립튼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포격이었다고 말했다. 정찰대는 북으로부터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도로 건너편에서 가벼운 저항을 받았다. 윈터스는 대원들을 뚝 아래로 약 200m 정도 후퇴시켰다. 뚝에서 강을 향해 수직으로 연결된 다른 도랑이 있는 곳으로 달렸다. 독일군의 시야를 벗어나자 윈터스는 보일의 무전기로 웰시 중위를 불렀다. 1소대를 정비해! 그리고 2중대, 본부중대의 경기관총 팀을 붙여줘. 정찰대가 기다릴 때 윌리엄 듀크맨은 서서 대원들에게 상기하도록 소리쳤다. 도랑에 숨어있던 독일군 3명이 도로 아래로 달려내려가 총류탄을 사격했고 듀크맨은 가쁜 숨을 쉬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유일한 사상자였고 파편이 어깨를 통해 심장을 관통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동료를 잃은 대원들은 분노를 못 이겨 도랑에 있던 독일군을 향해 마구 총질을 해댔다. 윈터스는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현재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을 요량으로 두 전선 사이에 평화로 나갔다. 3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적은 탄탄한 도로 위에서 제방을 엄폐물로 삼고 있었다. 대원들은 낮은 도랑 속에서 철수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조차도 없었던 데 반해 독일군의 진지는 만에 하나 정찰대 우측을 급습할 경우 개활지에서 끝장내기에는 아주 그만인 위치에 있었다. 독일군은 제방 남쪽의 도로를 따라 남하의 햄맨에 있는 2대대 본부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윈터스는 공격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그가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보충 병력이 도착해 있었다. 이제 병력은 약 30명이었다. 그는 프랑크 리즈와 토마스 피콕 중위, 플로이드 탈버트를 불렀다. 그와 함께 3분대는 우측으로, 피콕과 1분대는 좌측으로 배치시켰고 자신은 2분대와 중앙 우측으로 이동했다. 한편 리즈에게는 기관총 사수를 전진 배치시켜 선발대가 도로에 닿을 때까지 엄호 사격토록 지시하고 이후 합류를 지시했다. 그는 탈버트와 피콕에게 대원 모두 착금할 것을 지시했다. 각 분대장들이 떠나자 윈터스는 2분대를 불러 계획을 설명했다. 후블러가 그의 앞으로 나와 선두에 섰고 윈터스가 착금을 지시하자 후블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윈터스도 긴장하긴 마찬가지였다. 그가 신호하자
기관총이 엄호 사격을 시작했고 3개 분대는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과 도로 사이의 땅은 심하게 질퍽거렸으며 대원들 또한 몸을 최대한 낮추고 전진해야만 했다. 당시 윈터스는 둑에서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너무 높아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도로 건너편에 얼마만한 수의 독일군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독일군도 미군이 오고 있는지 모르기는 매일반이었다. 독일군은 기관총 사수를 잃자 소총수들이 일제 사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독일군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도로나 뚝 위로 보초를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선두에서 윈터스는 도로를 처음 점령했다. 그가 우측으로 뛰어오르자 1m도 안 되는 곳에서는 독일군 보초가 기관총 세례를 피하기 위해 고개를 받고 있었고, 우측으로는 100명가량의 독일군이 도랑과 도로의 연결 지점 아래서 역시 고개를 숙인 채 한데 모여 있는 것을 곁눈질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 역시 기관총 사격을 피하려고 둑의 머리를 쳐박고 있었다. 독일군들은 모두 겨울 코트를 입고 군장을 메고 있었다. 윈터스는 뒤쪽으로 겨우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는 서쪽으로 후퇴해 수류탄의 핀을 뽑아 혼자 서 있는 보초에게 던졌다. 그 순간 보초도 수류탄을 던졌다. 윈터스는 수류탄을 던진 순간 큰 실수를 했음을 알았다. 수류탄 안전 손잡이 주위에 테이프를 떼지 않았던 것이다. 수류탄이 폭발하기 전에 윈터스는 도로로 다시 돌아왔다. 보초는 그의 손으로 머리를 감쌌고 윈터스는 수류탄을 피해 몸을 웅크린 자세로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독일군의 엉덩이를 쏘았다. 총소리에 대원들이 놀랐고 독일군 SS 대원 한 명이 일어나 윈터스 쪽으로 돌아섰다. 순간 윈터스는 즉시 우측으로 돌아 아래쪽에 몰려있는 독일군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윈터스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독일군들의 움직임은 현실 세계 같지 않았다. 그들이 일어나 어깨 너머로 나를 보고는 사격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더뎌 보였고, 난 8발들이 탄창 하나를 비우고 여전히 도로 한가운데에서 두 번째 탄창을 끼워 넣고 허리에 총을 받친 채 탄창이 없을 때까지 마주 갈게 됐다. 독일군들이 쓰러지자 몇몇이 그에게 집중 사격을 가했으나 다른 이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겨울 코트를 입은 그들의 움직임이란 상당히 둔하고 어색해 보였다. 윈터스는 다시 도로 서쪽으로 후퇴했다. 우측으로는 탈버트가 분대 선두에서 낮은 포복 자세로 달려가고 있었다. 여전히 도로와의 거리는 10m 정도였다. 중앙의 윈터스 분대는 평야를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좌측 피콕의 분대는 도로 약 20m 지점에서 평야를 가로지른 철조망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 윈터스는 또 한 번 탄창을 갈아 끼우고 엄폐물을 이용하며 한두 발씩 사격을 가했다. 독일군은 미군들이 도로 가까이 접근해오자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윈터스가 소리쳤다. 갈겨버려! 무차별 사격이었다. 도망가는 독일군을 향해 대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탄창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그때 웹스터는 후블러가 하나 잡았다!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야호! 한 놈 잡았다고! 후블러는 의기양양해하며 사격에 열중했다. 일단의 독일군이 무리에서 떨어져 커다란 잡초 뒤에 몸을 숨겼다. 크리스텐스는 그들을 발견하곤 독일어를 할 줄 아는 대원을 불렀다. 슈넵스가 다가와 소리쳤다. 밖으로 나와! 빨리 손 들고! 빨리! 차례로 11명의 독일군이 손을 들고 나왔다. 억센 데다 거칠어 보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폴란드인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텐스는 그들에게 뒤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웹스터가 다시 전투에 가담하기 위해 도로로 돌아갔다. 독일군이 총을 쏘기 시작했고 순간 웹스터는 마치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강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한 바퀴 구른 후 완전히 뻗어버렸다.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놈들이 날 쐈어! 한마디였다. 그 표현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에게 상당히 어색하고 진부하게 들렸다. 상처는 아주 깨끗했는데 총알이 종아리를 관통하여 뼈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야말로 100만 달러짜리 상처였다. 자신도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위생병 유진 로가 도착하자 그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다. 상처를 치료한 로가 쉬라고 말하자 웹스터는 마틴에게는 단티를, 크리스텐슨에겐 수류탄을 건네주었다. 웹스터는
마틴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마틴은 내가 본 군인들 중 가장 여유있고 침착하며 공포심이 없는 대원이었다. 그리고는 권총과 M1 소총만을 들고 뒤쪽으로 덜뚝거리며 걸어갔다. 윈터스는 미처 벗어나지 못한 SS 대원들이 남쪽 방향 100m 근방에서 뚝 너머로 사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중대를 피해 동쪽으로 후퇴하고 있는 동료들과 합류했고 이로써 목표물은 더욱 넓어졌다. 리즈 중위가 기관총을 가져오자 콥이 거치시켰고 저 멀리 철수하는 독일군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독일군은 강 쪽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도로가 위치한 작은 숲에 도달했다. 윈터스가 발견했을 때 그들 무리는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그 도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윈터스는 무전기로 포병 지원을 요청했고 영국군은 후퇴하는 독일군 주력 부대에 포격을 개시했다. 윈터스는 독일군을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서 강 쪽으로 전진하고자 했지만 35명의 대원으로 150여 명의 독일군을 상대하기란 중과부족이었다. 그는 다시 2대대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F중대 1개 소대의 지원을 약속받았다. 윈터스는 지원병을 기다리며 병력을 재확인했다. 듀크맨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모두 4명이었다. 11명의 독일군이 항복했다. 립코트가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걷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윈터스는 그에게 포로들을 데리고 대대 본부로 돌아가라고 지시하고 동 니블스를 동행시켰다. 립코트는 훌륭한 군인임에는 분명하지만 포로들에게는 상당히 거칠었다. 게다가 지시를 받은 후 이놈들 오늘 잘 만났다 하고 중얼거리자 윈터스는 소리를 높였다. 포로는 11명이다. 11명 전원이 대대본부로 인계되어야 한다. 알았나? 립코트가 성질을 부리자 윈터스는 총을 허리로 내려 립코트를 향해 조준한 후 분명하게 지시했다. 립코트! 가지고 있는 총알 다 반납하고 탄창도 비워! 립코트는 계속 불평했지만 명령대로 따랐다. 자, 너에게 딱 한 발 주겠다. 만일 네가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 독일 놈들이 덤벼들 거야. 윈터스는 잔뜩 긴장해 립코트에 주목하며 연신 앞뒤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독일군 장교를 주목했다. 분명히 그는 영어를 이해한 것이다. 그는 윈터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소 긴장을 푸는 듯이 보였다. 립코트는 11명 전원을 본부로 보냈고 윈터스는 이후 닉슨과 함께 이 사실을 확인했다. 중대가 위치한 도로 끝쪽에서는 독일군이 침투 중에 사용했던 나룻배가 있었는데 이젠 후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윈터스는 독일군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닿고자 했다. F중대 소속의 1개 소대가 다량의 탄약을 가지고 도착했고 대원들은 탄약을 재분배한 후 윈터스의 명령을 기다렸다. 엄호 사격이 시작되었고 30여 명의 대원들을 100m 앞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화력 지원을 명령하고 나머지 30명의 대원 중 선발팀을 도로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반복하며 강 쪽으로 600m 정도 거리를 이동하고자 했다. 강을 약 200m 남겨둔 지점인 한 공장 단지에 다다르자 독일군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필사적으로 선착장에 도달하려는 독일군 70여 명이 우측 후방에서 공격을 개시했다.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이다. 윈터스는 신속히 후퇴를 명령하고 그들은 다시 둑으로 되돌아갔다. 전 대원이 둑에 도착하자 둑과 도로의 교차점에 집중적으로 퍼부어졌던 포격이 그쳤다. 독일군의 포격은 정확했고 중대는 많은 부상자를 남겼다. 그제야 대원들은 좌우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윈터스는 무전기를 연결하여 대대본부에 위생병과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동 니블스가 무전기로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왔다. 2개 야구팀, 윈터스가 한마디로 대답했다. 니블스는 스포츠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다. 그는 윈터스에게 똑똑히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빌어먹을 무전기 꺼버려! 포병 지원을 요청해야 하니까. 아니면 사상자가 3개 팀으로 늘어날 지경이라고. 윈터스가 무전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박격포탄이 날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적들이 가까이 온 것이다. 몹시 지친 보일은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노르망디에서 입었던 상처가 완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도랑으로 곤두박질 쳤고 포탄이 터지자 그의 좌측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다. 폭발은 엄청났으나 그는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윈터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곧 위생병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자 그는 바로 기절했다. 과르너와 크리스텐슨이 바지를 찢어 설파제를 뿌린 후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보일의 상처는 심각했다. 좌측 넓적다리살 대부분이 날아갔다. 그들은 보일에게 몰핀을 투여하고
몸을 뻗게 한 뒤 후방으로 이송했다. 웹스터는 야전병원으로 가기 위해 혼자 개방된 평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는 여느 훈련 때보다 더 낮은 포복으로 진흙과 소의 배설물이 범벅된 우로를 기어갔다. 철조망에 바지가 찢겨나갔다. 가장자리 근처까지 왔을 때 그는 위협을 무릅쓰고 일어나 절뚝거리며 마지막 100m를 지나갔다. 독일군이 그를 향해 포탄 3발을 발사했다. 좌우 각각 한 발씩과 후방에 한 발이 터졌고 웹스터는 공포에 질려 수중거렸다. 그는 88mm가 재장전하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몇몇 F 중대원이 도로교차점에서 웹스터를 부축했다. 2명의 위생병이 지프를 타고 두구로부터 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엔진 뚜껑에 가로눕히고는 걱정 말라고 위로했다. 뒤쪽에 있는 보일의 상처가 매우 심각해 그들은 최대한 빨리 야전병원에 도달해야 했기 때문이다. 전투에 투입된 2중대와 F중대 대원들 중 폭격으로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나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윈터스는 도로와 두구의 교차로를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했다. 닉슨이 다가와 상황을 물었다. 윈터스는 전투 중 처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물 한 잔만 줘. 그는 닉슨의 수통을 잡으려 할 때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크리스텐슨도 마찬가지였다. M1 소총을 사용한 그는 세워보기 전까지는 몰랐으나 지금까지 총 57개의 탄창을 비웠으며 총 456발을 사격했음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그날 밤 크리스텐슨은 보초 근무 중에 침묵을 유지하느라 너무 긴장하여 소변을 무려 36번이나 봤다. 이중대 35명의 대원은 300여 명에 달하는 독일군 2개 SS 중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 것이다. 이 싸움에서 미군은 F중대를 포함 1명이 정사하고 22명이 부상당했다. 반면 독일군은 50명이 전사하고 11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약 1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후에 윈터스는 그와 대원들이 상당히 운이 좋았음을 알았다. 분석하건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독일군 지휘관의 무능력이었다. 독일군은 보충병을 기다리는 동안 1개 분대를 멀리 떨어진 평야에 앉아 쉬게 했다. 그들은 서로 뭉쳐 있었는데 윈터스가 보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 독일군은 미군 3개 부대가 착검을 하고 200m 정도의 평지를 가로질러 갈 때 2대의 기관총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고 윈터스가 도로에 도착해 사격했을 때에도 반응이 늦었다. 또한 그들은 조직된 엄호 사격도 실시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중대는 거의 모든 것이 완벽했다. 윈터스는 이 전투가 전쟁 전 기간을 통틀어 D-Day 때보다 오히려 더 이중대를 빛낸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했다. 모든 중대원들이 보병 전술, 즉 정찰, 방어, 엄호와의 공세와 철수를 비롯하여 무엇보다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등의 사격술에 있어 중대의 우월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중대원들의 체력은 무척 뛰어났다. 그들은 15라운드를 뛰는 헤비급 권투 선수들과 60분의 경기를 하는 미식 축구 선수들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또한 무전기, 전령, 수신호 등을 이용하는 통신 시스템 운영 능력도 탁월했다. 구분이동식의 전진과 후퇴는 그들이 토크화에서 받았던 훈련을 실전에 적용한 것이며 교본대로 수행한 것이었다. 부상자들의 철수는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영국 포병과의 합동작전 또한 순조로웠다. 윈터스도 역시 전투 내내 옳은 결정을 내렸으며 그중 몇 번은 본능적이었고 몇 번은 고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공격 명령을 오직 그만이 내릴 수 있었던 단일 시스템은 전투에서 매우 적절하게 작용됐다. 그는 전략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통솔력도 있었다. 나를 따르라가 그의 모토였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수의 독일군을 사살했으며 누구보다도 먼저 위험을 무릅쓰며 전투에 임했다. 미 육군의 보병중대 중 이중대만한 부대는 없었다. 하지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포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도 할 수 없었다. 중대는 본부에 도달하기 위해 도랑을 건너야 했다. 공격이 너무 맹렬해 개방된 평야에서는 머물 수가 없었다. 따라서 평야를 가로지르던 포격에 완전히 노출되었고 몇 분간의 끔찍한 포격으로 조금 전에 독일군 보병과의 치른 전투에서보다 더 많은 수의 사상자를 냈다. 웹스터는 후에 말했다. 포격은 끔찍한 일이었다. 난 정말 포격이 싫었다. 101 공수사단의 정훈국은 거창한 선전을 해댔다.
윈터스가 명령한 총검 공격은 당연히 행했어야 할 훌륭한 행동이었으며 그 용감한 작전 결과 SS의 2개 중대가 섬멸당해 독일군은 공격 기회를 잡기도 전에 후퇴해야 했다. 사실 독일군이 뚝에서 주공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소극적 공격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만일 독일 SS 중대들이 뚝 남쪽에서 자유롭게 전진했다면 그들은 연대 본부를 충분히 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싱크 대령은 이중대의 1소대가 벌인 용감한 무공에 대해 감사하며 표창을 수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총검 돌격을 묘사한 후 숫자상으로 우세한 적을 상대로 세운 이 대담하고도 뛰어난 전략은 적에게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혔으며 후방에서 대대본부를 공략한 적까지도 후퇴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전투 2-3일 후 싱크는 윈터스를 방문해 그에게 이대대 부대대장직을 통보했다. 부대대장 올리버 후튼 소령이 오페우스텐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이다. 이제 26살 6개월이 된 윈터스는 대위를 달고 겨우 3개월간 중대를 지휘했을 뿐이었다. 그는 긴장에 침을 꿀꺽 삼키고는 큰 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장에서는 대대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는 걱정하지 않지만 행정이 문제입니다. 걱정 말게. 그 부분은 내가 처리하겠네. 싱크가 확인해 주었다. 10월 9일 윈터스는 부대대장으로 취임했다.